SK와 KKR의 에너지 동맹을 두고 업계는 KKR의 투자금 회수 시점에 맞춰 SK가 지분을 다시 사들여 경영권을 되찾는 이른바 엑시트 시나리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컴투스가 을지로 신사옥 원엑스의 지분을 일부 매각해 재무적 부담을 덜고 본업에 투자할 여동성을 확보했습니다. 지분율은 낮아졌지만 핵심 임차인 지위와 우선주 배당 수익을 지켜 실속을 챙겼다는 평가입니다. 대한항공이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 여파로 영업이익은 34% 넘게 감소했습니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서 발행돼 넉 달 만에 부도가 난 JTBC 채권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발행부터 판매까지 금융사들이 부실을 방조하고 투자자를 기만했다며 전면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현대차증권이 퇴직연금 DB형에서 압도적 1위를 지켰지만 계열사 자금 이탈로 전체 적립금이 홀로 감소했습니다. 대기업 그룹사에 지나치게 편중된 구조가 결국 구조적 리스크로 번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3대 생보사 중 유일한 비상장사인 교보생명이 5년 만에 상장 재추진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하반기 주식시장 하락 여부가 최종 흥행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국내 ETF 중 가장 비싼 수수료를 예고한 DS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됩니다. 대형주를 피하고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에 집중 투자해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는 전략인데요. 시장에서 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SK그룹과 글로벌 사모펀드 KKR이 신재생에너지 통합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KKR이 지분 51%를, SK가 49%를 확보하기로 하면서 투자은행 업계의 관심은 SK가 경영권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되찾을 것인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KKR이 최대 주주에 오르기는 하지만 영구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뒤 투자금을 회수하는 엑시트가 본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분 구조 자체가 향후 엑시트를 전제로 설계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KKR의 펀드 만기 시점에 맞춰 SK가 잔여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을 되찾는 시나리오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두 회사의 지분율 차이는 단 2%포인트에 불과한데요. 향후 SK가 KKR의 지분 중 2%만 추가로 확보해도 곧바로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KKR의 대규모 자금력과 글로벌 운영 역량을 활용해 회사를 키운 뒤 SK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경영권을 회수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과거 KKR이 동박제조사인 KCFT를 인수해 기업 가치를 높인 뒤 SKC에 매각했던 성공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통합법인도 유사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양사의 주주 간 계약에는 미리 정한 가격으로 지분을 살 수 있는 콜옵션이나 KKR이 지분을 제3자에게 팔기 전에 SK에 먼저 매수 기회를 주는 우선 매수권 같은 안전장치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매입 재원 동안 현금뿐만 아니라 SK의 우량 계열사 주식이나 신주를 활용한 지분 스와프 방식이 거론됩니다. 또한 KKR이 최대 주주라 하더라도 자산 매각이나 대규모 차입, M&A 등 회사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영 판단은 SK의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없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거래의 핵심은 누가 경영하느냐보다 KKR이 기업 가치를 얼마나 키우고 SK가 향후 어떤 조건으로 다시 사오느냐가 될 전망입니다. 컴투스가 서울 을지로 신사옥인 원엑스 개발 사업의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도 핵심 임차인인 앵커 테넌트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는 실속 있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원래 컴투스는 2021년 시행사 2도로부터 오피스 선매입 성격으로 지분 49%를 취득해 2026년까지 완공한 뒤 계열사를 모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적률 상향과 사업 시행 계획 변경으로 건물의 연면적이 기존보다 48%나 커졌고 서울 도심 오피스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전체 사업 규모와 지분 가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면서 완공 목표는 2029년 상반기로 연기되었고 투자 구조도 바뀌었는데요. 기존 에버딘 50%, 컴투스 49%였던 지분 구조가 한강 에세르니오 펀드 64%, 컴투스 35%로 재편된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컴투스가 지분을 전량 매각하지 않고 35%를 남기며 핵심 임차인 자리를 지켰다는 점입니다. 1조 6천억 원 규모의 PF 리파이낸싱을 성사시켜야 했던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도
대형 오피스의 공실 위험을 낮춰줄 우량 임차인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습니다. 또한 컴투스는 한강 에셋운용 펀드에 추가 출자하여 우선주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사옥이 완공되기 전에도 임대 수익 등의 재원으로 안정적인 배당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본업인 게임 사업의 수익성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컴투스가 아주 영리한 선택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1조 원대 건물을 직접 인수해야 하는 재무적 부담과 이자 비용을 덜어내 당장의 유동성을 확보했고, 이 확보된 자금을 신작 개발이나 IP 확보 등 본업에 재투자할 여력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컴투스는 신사옥 입주라는 상징성과 재무적 유동성, 그리고 우선주를 통한 금융 수익까지 3마리 토끼를 잡은 셈입니다. 대한항공은 올해 2분기 별도 기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9% 증가한 5조 19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6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4%나 감소했으며 당기 순손실 973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중동 전쟁 여파인데요. 전쟁으로 인해 연료비가 1조 9,99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10.9%나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여객 사업 매출은 환승 수요의 이례적인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514억 원 증가한 2조 8,4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화물 사업 또한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K-뷰티 수출 호조로 운임이 코로나19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오르며 전년 동기 대비 4,865억 원 늘어난 1조 5,419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대한항공은 다가오는 3분기 전망에 대해 유류 할증료 인하와 하계 성수기 효과로 여객 수요가 반등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 사업에서는 AI 연관 산업 등의 수요를 적극 유치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JTBC와 중앙그룹의 채권 투자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은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금융감독원의 회사채와 전자단기사채의 발행, 유통, 판매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촉구하며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변호인단이 파악한 신청인은 250명, 피해 금액은 약 325억 원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자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그룹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 계좌는 450여 개, 참여 금액은 약 760억 원에 달해 실제 최종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던 기업의 채권이 어떻게 시장에 발행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까지 판매가 됐는가 하는 점입니다. JTBC는 올해 2월 중순에 930억 원 규모의 공모사채를 발행했으나 불과 넉 달 만인 6월 12일에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부도 처리됐고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발행회사의 부실도 문제이지만 이를 걸러냈어야 할 금융회사들이 각 단계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금감원에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한양증권, 신용평가사 등으로 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메신저 기록과 녹취 등 핵심 증거를 보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향후 중앙그룹 계열사 전체로 범위를 넓혀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대차증권이 퇴직연금 확정 급여형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에 리스크를 맞이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통합연금 포털 공시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의 퇴직연금 적립액은 18조 8,55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증권사 중 4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해 1분기 2위였던 것에 비해 2개 단위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경쟁사들이 모두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인 반면 현대차증권은 조사 대상 14개 증권사 중 유일하게 직전 분기 대비 적립금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순위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은 강점이었던 DB형 적립금의 감소에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증권의 DB 적립금은 약 15조 5천억 원으로 2위인 한국투자증권보다 2배 이상 많아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체 적립금 중 DB형이 차지하는 비중도 82.2%에 달하는데요. 문제는 올해 1분기에만 DB형 적립금이 약 9천억 원이나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1분기 DB 적립금이 감소한 10개 증권사의 전체 순감소액 중 40%를 넘는 규모로 감소폭과 감소율 모두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감소분 8,983억 원 중 무려 88%에 달하는 7,927억 원이 현대차 그룹 계열사의 자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현대차증권의 DB 적립금 중 계열사 자금 비중은 87.5%이며 전체 퇴직연금으로 넓혀봐도 75.5%가 그룹 자금입니다. 즉 1분기 정년퇴직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계열사 자금이 빠져나가자 전체 실적이 고스란히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반면 개인이 선택하는 확정 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14개사 중 7위 수준에 머물러 있어 DB형과 그룹사의 지나치게 편중된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증권 측은 1분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전체 적립금은 소폭 줄었지만 DC형과 IRP형 적립금은 직전 분기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고요. 또한 2024년부터 DC 사업 부분의 컨설팅을 강화하고 비계열사 영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수익률 제고를 위한 평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앞으로 DB형의 치우친 구조를 탈피해 균형 있는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국내 3대 생명보험사 중 유일한 비상장사인 교보생명이 다시 한번 IPO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상장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이후 5년 만의 재시도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최근 주요 증권사들로부터 상장 관련 의견서를 받고 주관사 선정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비록 회사 측은 실무진 차원의 가능성 타진일 뿐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곤 있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교보생명이 다시 움직이게 된 데는 시장 환경의 변화가 큰 몫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강세를 보이며 증시 분위기가 살아났고 고질적인 보험주 저평가 기조도 일부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쟁사인 삼성생명과 하나생명의 주가는 작년 말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상장의 걸림돌이었던 재무적 투자자와의 분쟁도 지난해 투자자 절반이 엑시트에 나서면서 지배구조가 한층 안정됐습니다. 시장에서는 교보생명이 주가 순자산 비율 0.5배 이상을 인정받을 경우 시총이 5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장주인 삼성생명조차 여전히 PBR 1배를 밑돌고 있는 만큼 하반기 주식시장의 상황과 보험주에 대한 평가가 교보생명의 최종 상장 여부를 결정한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DS 자산운용이 오는 7월 14일 자사의 첫 번째 액티브 ETF 상품인 DS 코스닥 액티브 ETF를 상장하며 ETF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이번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연 1.00%라는 높은 총 보수율입니다. 이는 국내 상장된 약 1,100여 개의 ETF 중 가장 비싼 수준인데요. 기존의 대표적인 코스닥 액티브 ETF인 삼성 자산운용의 코액트나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타임 코스닥 액티브와 비교해도 눈에 띄게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DS 자산운용 측은 상품에 투입하는 운용 리소스와 차별화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S 코스닥 액티브 ETF의 핵심 전략은 철저한 중소형주 중심의 집중 투자입니다. 코스닥 150 지수의 상위 10개 대형 종목과의 중복도를 대폭 낮추는 대신 시가총액 1조 원 미만의 중소형주 비중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피하기보다 반도체 소부장이나 바이오 등 변동성이 크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섹터와 테마 종목을 적극적으로 선별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장을 예측하기보다 기업의 성장성을 분석해 비교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하겠다는 DS 자산운용만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만 최근 코스닥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기존 코스닥 액티브 ETF들의 수익률이 지수 추종형 상품보다 부진한 상황입니다. 또한 벤치마크 지수와 다르게 종목을 담을수록 초과 수익 가능성은 커지지만 비교 지수와의 상관 계수가 떨어져 상장 폐지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DS 자산운용은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매일 포트폴리오 변화에 따른 상관 계수를 트래킹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패시브 ETF 운용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들을 배치해 제도적 리스크를 면밀히 살필 예정입니다. 아울러 새롭게 오픈하는 ETF 홈페이지를 통해 AI 기반 운용 보고서, 리밸런싱 리뷰, 운용력의 종목 코멘터리 등을 투자자들에게 상시 공개하며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DS 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보다는 이미 시장 경험이 있고 변동성을 활용해 시장 대비 높은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숙련된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높은 수수료만큼 차별화된 운용 역량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증명해 보일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비난이 거셉니다.
표현하기에 따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 게 죄인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는데요. 이번엔 한국 투자자들이 흘러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오게 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뮤추얼 펀드 시대를 지나 2002년 한국에도 ETF가 등장했죠. 코덱스 200이라는 지수 추종 상품이 등장하고도 한동안 크게 유행하지는 않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섹터, 테마처럼 투자 대상을 달리한 상품이 나오더니 이제는 하나의 지수를 가지고 동일 가중이니 뭐니 하면서 종목 비중을 달리한 상품이 나오고 삼전, 닉스 두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에서 한 발 나아가서 한 종목에 2배를 투자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나와서 투자자 선택지를 다양화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 중 섹터, 테마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듯한데 동일 가중 ETF는 뭐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일 가중이 아닌 일반 ETF는 종목의 편입 비중을 시총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이 30%라면 삼성전자를 30% 채워두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엄청난 상승을 보며 시총 비중이 60%가 되었을 때 그 수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어 지수 움직임을 그대로 추종하게 됩니다. 반면 반도체 탑10 동일 가중이라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하고 보면 반도체 관련주 10개를 고르고 10%씩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 10%, 하이닉스 10%, 기타 반도체 관련주에도 10%씩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수익률 차이가 존재하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종목 편입 비중 차이로 인해 수익률이 존재하게 되고요. 시장 트렌드에 따라 수익률 편차가 커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합니다. 대형주 장세냐, 언더독 장세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시총 상위주의 순위 변동이 크거나 시장 방향성 변화 시기에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시장의 대부분 구간에 주도주가 존재하는데요. 강세장일수록 주도주 부각이 더 크겠죠. 이 시장 쏠림 현상이 벌어지면 이 현상은 일정 기간 더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주도주가 시총 상위인 경우 시총 비중대로 편입된 ETF 수익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반면 시총이 적었던 종목이 새로운 주도주가 되어 순위에 변화가 오게 되면 동일 가중 ETF의 수익률이 좀 더 좋아지게 되는데요. 기간으로 보면 시총 비중 ETF 수익률이 더 좋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번 반도체 랠리 시기는 어떠한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SMH와 SOXX라는 ETF가 있습니다. 둘 다 미국의 반도체 종목에 투자하는 ETF지만 SMH는 지수비만큼, SOXX는 종목 비중 제한이 있는 아이스 반도체 인덱스를 추종합니다. SMH의 경우 가장 많이 편입된 종목이 엔비디아 17.5%, TSMC 9.3%,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5.7%인데 반해서 SOXX엔 마이크론이 8.5%로 가장 많이 편입되고 AMD는 8.1%, 엔비디아는 6.8%에 불과합니다. 최근 2년 저점 대비 고점 수익률은 SMH가 257%인데 반해 SOXX는 292%고요. 이걸 1년 6개월로 좁혀보면 117%대 150%, 68%대 89%, 지난 2년 대비 최근 수익률 차가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상하셨다시피 마이크론의 편입 비중 차이 때문인데요. 이 시총이 낮았던 마이크론을 더 많이 편입하였던 SOXX의 수익률이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계속될 수 있을까? 시장의 시총 비중에 변화를 준 ETF들은 대부분 분기말 리밸런싱을 진행하게 됩니다. 동일 비중이던 편입 비중 제한 ETF든 시총 비중을 따르지 않는 ETF들은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시총의 비중과 동일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ETF 운영 원칙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규모가 큰 ETF들 변화에 따라 일정 부분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ETF가 공생하며 살아가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ETF 시장은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수 내 비중이 60%에 달한다는 건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반도체 섹터 ETF가 지수 ETF를 이기기 어려운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것처럼 동일 가중이던 종목 비중 제한이든 걸게 된다면 상품의 수익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수익률이 좋은 주식을 찾아서 상품 구성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왜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은 투자를 권장할까요? 쉬운 길 가야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수익률 좋은 종목 한두 개 찾기도 어려운데 삼전, 닉스보다 잘 갈 주식을 10개는 찾아야 하고 또 상품이 흥행하려면 그 10개는 소형주가 아니고 대형주여야 하는데 또 찾으면 뭐 하겠습니까?
투자자들이 삼전 닉스보다 더 잘 갈 주식 10개를 찾았다는 걸 믿어줄까요? 그럼 한국에서 그 어떤 ETF 상품을 구성하던 삼전 닉스 편입비가 60%를 안 넘으면 코덱스 200이 경쟁해야 하는데 어떤 상품이 나올 수 있을까요? 결국 삼전 닉스 비중을 60% 이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코덱스 AI 반도체 탑2와 같이 닉스 26.8%, SK 스퀘어 25%, 삼전 24.18%에서 반도체 세 종목에 75% 이상 편입하고 삼성전기까지 네 종목 비중이 93.13%에 달하는 괴랄한 펀드가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발 나아가 그냥 삼성전자 몰빵 ETF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자, 그럼 삼성전자 몰빵 ETF와 삼성전자 주식의 차이가 있을까요?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60%를 넘어선 지금 시점에 수익률 차별화를 만들 수 있는 ETF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 엄청난 대박을 노리기 위함이 아니라 코덱스 200을 넘어서는 수익을 추구하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에 몰빵을 하거나 아니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방법 말고는 없는 거죠. 삼전닉스가 60% 담긴 코덱스 200에 만족하라거나 그냥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으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건 본성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위험을 감당하기 위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온 게 아니라 시장을 이길 방법을 찾다 보니 외통에 몰려온 걸 어쩌겠습니까? 현대차 그룹의 비상경영 도대체 언제쯤 끝날까요? 작년 초 시작된 긴축 기조가 1년을 넘어서 아예 일상이 됐습니다. 정의선 회장까지 내부의 안일한 분위기를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올해는 아예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며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죠. 문제는 이 불똥이 협력사로 튀고 있다는 점이에요. 최대 20% 수준의 원가 절감을 요구받으면서 협력사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성과급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 리스크까지 겹쳐서 긴장감이 최고조입니다. 미래투자는 멈출 수 없는데 자원은 쥐어짜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긴축이 길어지면 고용과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상생과 미래투자 사이에서 현대차가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금이 약 7억 원. 최근 SK 하이닉스 이야기로 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260조 원을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생긴 일인데요. 비결은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영업이익 10% 성과급 공식 덕분이에요. 한도 상한선까지 아예 없애버렸죠. 사실 과거엔 성과급 산정 기준이 참 복잡하고 불투명했잖아요. 하지만 하이닉스는 법만큼 준다는 명확한 공식으로 인재들을 꽉 잡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통큰 결단이 빛을 발한 거죠. 이 여파는 엄청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노조까지 이익을 더 나누라며 줄줄이 파업카드를 내밀고 있거든요. 회사가 벌어들인 엄청난 수익, 과연 얼마만큼 나누는 게 정답일까요? 이제 재계 노사협상의 핵심은 번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이번 성과급 열풍이 기업 경영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해보시죠. 7월 14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